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슈의 김재양. 이슈맨입니다. 아우 반갑습니다. 네, 이슈맨. 반갑습니다. 네. 아우 예. 다시 찍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렇죠. 네. 데자뷰 같은 게 좀 이상하게 나온 것 같아요. 저기에 고양이가 나타났다 사라졌다는 네, 데자뷰가 네. 느껴집니다. 네, 어쨌든. 네. 네. 오늘 뭐 이슈가 또 다룰 만한 이슈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죠. 네, 오전에 이사님께서 다루셨던 바이낸스와 이제 미 기관들의 소송권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는 듯한 그런 소식이 있어서 네. 이걸 위주로 좀 들고 왔습니다. 사실 이 얘기만 해도 좀 많이 얘기할 게 많긴 한데 짧게 오늘은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슈가 그동안 없다고 맨날 이슈맨이 어렵다면서 지루한 그런 게 좀 많긴 예, 했었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예, 뭐 아마 이슈맨을 위한 이슈가 터진 게 아닌가. 이 부분도 솔직히 좀 지루하긴 한데 최대한 네. 안 지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신 거 네네. 얘기해 주십시오. 첫 번째 소식이죠. 바이낸스와 이제 미 기관들 간의 소송권에서 바이낸스가 이제 43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5조가 훨씬 넘는 그 뭐 합의금이라 해야 되나 벌금이라 해야 되나요? 아무튼 이걸로 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다는 그런 소식과 함께 네. 이게 뭐 도의적으로 책임을 진 건지 본인이 그냥 뭐 나온 건지 장평자오 CEO가 이제 사임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뭐 그동안 지금 여러 이슈들이 많이 나왔는데 사실 올 상반기에 나왔던 인터넷 뱅킹들, 그러니까 암호화폐와 연결돼 있는 지방은행들, 자산 실버게이트, 사건. 네. 이런 부분들 이후부터 이어졌던 사실 미 행정부와 여러 재무부에서 사실 이제 바이낸스를 압박하는 부분들이 많았죠. 네, 그 압박이라고 하셔서 지금 드릴 말이 그 소식이 그 정보가 있는데 네네. 보통 소송이라 하면은 뭐 증권관리위원회 SEC와의 소송만 많이 떠오르실 텐데 네네.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미 법무부, 재무부 그리고 CFTC라는 상품선물관리위원회 이렇게 그리고 SEC까지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이제 같이 소송이 한꺼번에 묶여 그렇죠. 있었습니다. 전방위적인 압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부서에 따라서도 그 소송이나 이제 기소했던 이유가 다 다른데요. 법무부 같은 경우에는 미국 금융 시스템과 국가 안보를 위험했다. 그리고 재무부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의무를 외면했다. 그리고 CFTC 같은 경우에는 금융시장의 기반을 훼손했다. 뭐 이런 다양한 이유로 지금 기소가 되어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리가 되고 나면 SEC 측과의 또 부분들도 아직 남아 있다고 봐야 되겠죠. SEC 쪽도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이 43억 달러에 대한 그 합의금이 SEC 측과는 지금 떨어져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해당이 안 됩니다. SEC 측하고는 이제 증권이나 토큰을 거래한 네, 이런 부분하고 그쪽으로 엮여 있는데 이게 사실 플리바게닝이라고 어느 정도 이제 유죄를 인정을 하거나 혐의가 입증되는 그런 과정에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적극적이고 좀 소송권에 대해서 이제 도움을 주면 이제 어느 정도 형량을 낮춰주는 그런 이제 합의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여기에 SEC 측은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게 오늘 또 오전에 나왔던 기사들에 보면 이게 그런 규제 기관들하고 합의 과정에 SEC 측을 배제한 게 아니냐, 그런 얘기도 그렇죠. 있더라고요. 근데 SEC 측 같은 경우에는 뭐 꼬장을 피우는 걸 수도 있는데, 길게 물고 물어뜨리는. 근데 이제 법적으로 이제 독립된 그런 그 사법기관이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죠. 자기들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니까. 이게 이게 지금 그 상품 거래위원회죠. 네네. 거기와 SEC 측과의 사실은 기싸움 같은 게 헤게모니의 측면도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를 둘러싼 웬만해서는 거기에 참석해서 전개를 진행을 할 개연성도 있었을 거라 보는데 사실 SEC 측에서 지금 증거나 이슈로 내세우고 있는 부분들하고는 지금 현재 아직 규제가 정확하게 안 나와 있으니까 좀 참여하기도 좀 애매하기도 하겠을 것 사실상 남은 무기가 그거밖에 없다고 봐야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근데 창평자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과가 없기 때문에 비교적 이제 모든 혐의가 유죄가 인증된다고 하더라도 최대 10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이제 보석으로 풀려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창평자오 같은 경우는 1.7억
1.75억 달러 정도의 개인 채권을 발행했다고 하니까 음. 네, 어느 정도 마무리는 될 거라고 봐요. 여기 이쯤에서. 야, 개인 채권도 발행이 돼? 뭐 그런가 봐요. 야, 뉴스라서 이 그런지. 참, 예, 대단한 사람이긴 네. 합니다. 예, 그러면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네네. 예, 네, 그래서 이제 리처드 텅인지 탱인지 탱으로 네, 합시다. 네, 우리 저 탱이님도 계시니까 네. 리처드 탱이라는 이제 그 분이 바이낸스의 새로운 CEO로 이제 부임을 했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간단하게 봤는데 네. 원래는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규제 쪽에 특화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음. 그러니까는 아부다비 규제 당국자였다가 이제 미국 외의 지역 시장을 감독했던 그리고 이제 신기한 게 눈에 띄는 게 싱가포르 통화청에서 13년 동안 근무를 했던 이력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마케팅이라든가 아니면 뭐 마켓 메이킹 이런 부분보다는 사업적인 비즈니스보다는 이제 규제 쪽에 좀 더 힘을 실리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뭐 있습니다. 지금 바이낸스를 둘러싸 있는 여러 요소들을 조금 이렇게 버티는 형태의 이제 그 운영진이 들어갔다는 의미로 보면 되겠네요. 전문가다 보니까는 뭐 말끔히 해소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음. 예,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이러면 일단 그 바이낸스의 전체적인 비즈니스 플랜에도 일정 부분 조금 변화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도 있죠. 네, 네. 일단은 바이낸스 기사에 또 다른 기사에도 보니까 리차드 탱이 또 국내에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와서 네네. 발표를 하고 뭐 했던 어. 내용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예, 이번에 이제 그 고팍스 네네. 거 관련해 바이낸스와 갖고 연결돼 연계 부분들 이 부분에 관련해서 뭐 우리나라하고도 연결점이 있는 분이라는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네. 좀 잘 돼서 바이낸스가 우리나라에도 적극적으로 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반면에 샹평장은 신나게 두둑에 맞다가 물러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서 뭐 물론 나도 이 시장에서 그 뭐 사라지지 않고 뭔가 예, 그 다른 작업들을 이사측이랑 하겠죠. 그 바이낸스 소속으로 활동을 계속 할 거라고 보니까요. 네. 개인 채권을 발행했다는 것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어쨌든 좀 뭐 내년 말끔하게 뭔가 좀 그렇죠. 한 8, 90%는 좀 해소가 된 것 같아요. 네, 네, 네. 내년에 비트코인 반감기와 더불어서 암호화폐의 큰 이제 움직임이 전개될 개연성을 염두에 둔다고 하면은 이런 소송건들의 부분들이 이제 해소가 돼서 시장의 리스크가 이제 해소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사실은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거 이렇게 불확실한 리스크 부분인데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좀 정리된다는 측면에서는 내년 시장을 살피는 측면에서는 어쨌든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강할 것 같다. 그렇게 판단을 해봐도 네, 될 것 저도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어쨌든 법적인 이런 소송이 걸리면은 판사나 재량이나 아니면 판결문에 따라서 그냥 뒤집어질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법적으로 해석을 이렇게 다르게 할 수 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송건이 걸려 있으면 사실 뭔가 좀 찝찝하고 그렇죠. 네, 아직도 장벽으로 남아있기 마련이니까 네네. 작은 금액은 아니지만 네, 이런 식으로 좀 해결이 됐다는 것 자체가 네, 이제 네,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것도 SEC 측과의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네네. 크라켄을 기소를 했죠? 네. 예. 미등록 증권 중개 서비스 운영을 했다는 그런, 명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네. 기소를 했는데, 여기서 지금, 눈여겨볼 점이, 이게 지금 6월 달에 SEC가 바이낸스 US와 코인베이스를 기소했던 내용과 상당히 흡사합니다. 네네. 근데 그때 당시에 SEC가 증권형 토큰이라고 제시했던 그런 코인의 목록들이 이제 19종이 있었는데 대부분 근데 그때 이 목록들에 있는 코인들이 시총이 좀 상당한 애들입니다. 뭐 그렇죠. 에이다, 폴리곤, 뭐 솔라나 이런 애들이 있는데 이번에 밝힌 크라켄 건으로 밝힌 16종에 네. 리플이 빠져 있습니다. 네. 이제 법적 소송에서 승소를 한 부분들하고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죠. 그리고 SE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절반은 이겼고 절반은 뭐 진 상태라고는 하지만은 네. 명확하게 얘네 측에서 설명할 그런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이름에 안 올린 것 같아요. 네. 이 부분 보면은 상당히 좀 예전에 비해서 SEC 측에 좀 생각하는 게 좀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저 뉴스가 나오고 난 뒤에는 사실 지난번
지난번 6월 달과는 네. 예, 좀 다른 시장의 움직임들이 전개되는 모습이에요. 네. 예. 그래서 사실 저 내용들 나왔을 때 6월 달에는 지목됐던 종목들에서 예, 큰 폭의 하락이 나오면서 네네. 데미지가 좀 많이 컸는데, 그쵸. 근데 어, 그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얘네들이 증권이라고 그러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시총이 높은 애들로만 어떻게 좀 딱딱딱 그렇게 고른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리고 그 당시에 또 SEC라 그러면 또 다들 벌벌 떠는 그런 분위기여가지고, 그래서 전체적인 조정장 과정에서 말미에 큰 폭의 조정이 다시 나오는 형태가 전개됐던 타이밍이라면 이번에는 전반적으로 좀 반등하는 관점에서의 시장이었다 보니까 이 네. 부분에 대해서 데미지가 사실은 그래 크지 않다. 예, 크지 네네. 않고 시장에서 그냥 원래 이렇게 상승 반등하는 구간에서 반등장에서는 악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실 씹어 먹어버리거든요. 예. 음, 예, 이런 부분들로 보면 이걸 무작정 무시할 수는 없는 요소긴 한데 그렇죠. 여전히 네. 규제안이 명확하게 나오면서 이게 정권형 토큰과 뭐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한 구분이 좀 더 명확해지는 기준이 나오기 전까지는 SEC 측에서 이렇게 계속 이걸 무슨 정가의 보도처럼 계속 휘둘러 대긴 할 거라고 보고는 있거든요. 근데 그런 반면에 시장에서는 좀 어느 정도 내성이 생긴 것 같아요, 이제는. 그쵸. 이제 네. 뭐 소송에서 다 지고 있으니까, 네네. 예, 소송에서 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프로젝트들이 이렇게 합의를 하면서 벌금을 내는 형태로 전개됐던 반면 이제 리플과의 소송 이후에서부터 그레이스케일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사실 SEC 측에서 계속 주장하는 바에 대한 논리가 계속 깨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렇죠. 보니까 예, 네네. 그 정권형 코인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도 역시 좀 그런 요소들이 적용되지 않을까. 네네. 이게 근데 지속적으로 만약에 확정이 돼버리면 사실은 시장이 좀 기형적으로 흘러갈 개연성이 있어요. 예. 어떻게, 그럼 기존에 있는 그 프로젝트들이 이제 에어드랍으로 진행을 시키고 기존에 발행된 물량들에 대해서 이제 예, 옷을 갈아입겠다는 그런 뜻이죠. 그렇죠. 예. 그런 식의 이제 좀 이렇게 규제를 통해서 이렇게 압력을 주면 사실 풍선을 압력을 주면 풍선이 손가락 밖으로 이렇게 삐져나오듯이 네. 또 다른 형태로 이렇게 변형되어 있는 형태로 갈 수가 있거든요. 음, 예,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둔다면 이게 무작정 이렇게 계속 압박만 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은 하고는 있어요. 예, 왜냐면은 다 이게 누르면 옆으로 또 다른 방법들을 찾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네. 쉽게 그걸 설명해서 그러니까는 증권화 이슈로 걸고 넘어진 애들을 그냥 없애버리고 새로운 애들로 불가리 해주겠다는 뭐 그런 그렇죠. 의미인 예, 거죠. 폴리곤이 그래서 그 수합을 진행을 시키는 제안을, 예.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것도 사실 이게 21년도인가 20년도 웨이브가 그거를 했었거든요. 네네. 예, 그런 부분들이 한번 진행이 됐던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변형된 움직임들이 전개될 개연성이 에어드랍이나 리브랜딩을 할 개연성도 음,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어쨌든 이런 이슈 같은 경우에는 뭐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지만 음, 뭐 정리를 하자면 예전보다는 좀 시장의 충격이 덜했다. 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될 네, 것 같습니다. 내성이 생겨서 힘이 생겨서 힘이 네, 생겼어요. 맞습니다. 네, 마지막 뉴스인데요. 이거는 그냥 좀 재밌어서 갖고 왔습니다. 네, 아르헨티나에서 대선,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선이 됐죠. 네. 당선이 됐는데, 이분이 하비에르 밀레이라는 분인데, 굉장한 그 친 비트코인, 네, 정치가로 유명합니다. 네네. 요 내용 기사를 봤는데, 근데 이게 저 처음에는 그러니까 자, 그 전에 짧게 아르헨티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네네, 아르헨티나의 화폐인 페소 가치는 계속 몰락을 하고 있어요. 음, 그리고 나서 이제 올해 인플레이션 추정치가 185%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갖고 있을 그러니까 숨 마시고 있어도 이제 계속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예, 사실 내부적으로도 이제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달러를 법정화폐로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네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암호화폐 정치가가 이제 당선이 됐다는 것은 음. 엘살바도르가 좀 떠오르는 그런 대목이지 않나 싶습니다. 뭐,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비트코인을 채택하는 국가가 또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로 네네, 보면은 좀 맞습니다. 긍정적일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인간적인 측면, 저 그래서 맞아요. 예, 제가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좀 얘기를 풀어나려고 했는데 네네, 이분이 좀 심상치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단편적인 것만 봐도
포퓰리즘을 없애겠다 하면서 선거 유세 활동할 때 막 전기톱을 들고 막 난리를 치고 막 그리고 막 뭐 장기 뭐 아무튼 그 뭐도 장기 매매를 합법화하고 뭐 아무튼 뭐 예 유아 들리는 매매를 쭉 들리는 합법화하고 뭐 이런 소문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네, 일단은 근데 정치 쪽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면은 네. 일단은 그 중앙은행을 폐쇄하겠다는 공약을 세웠던 인물입니다. 네, 그러니까 화끈합니다. 네, 한마디로. 그리고 이게 네, 저분의 이제 아르헨티나 대선 당선 흐름을 보면서 어 저는 이제 옛날의 모습이 자꾸 떠올라요. 어떤 예전에 이제 독일의 네네. 경제 피폐 상황에서 그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어 유력한 이제 정치가가 등장하게 되는 그 사건. 음, 예, 이런 경제 위기 상황에서 그들한테 이렇게 사실 최대치의 포퓰리즘이기도 하죠. 예, 네네. 이제 정의롭고 좀 더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지도자보다는 그들이 원하는 이제 어떤 해소, 스트레스 해소, 예, 그런 쪽으로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등장 가능성이 높아서 아르헨티나, 저 이 뉴스를 봤을 때, 그 노래가 떠올랐어요. Don't 뭐, Cry For Me, 아르헨티나. 아, 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겁니다. 그래서 저게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이제 금전적인 요소를 투자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예, 큰 흐름에서는 뭐 나쁘진 않은 부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와, 저 나라가 과연 옳은 선택을 했는가? 뭔가 뭐 심상치 않은 사람이 당선됐다. 뭐 그렇죠. 이런 뭐 이런 느낌이죠. 부분들이 되면은 그 나라 주변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게 될 거라고 보거든요. 네. 예, 뭐, 물론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하고 비트코인이 점점 이제 사용처가 구간이, 늘어나, 네. 그렇죠. 늘어난다는 관점에서는 뭐 좋은 내용일 수 있겠지만, 전체의 흐름들, 지금이 이제 이 나라에서 일어난 일들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안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보면 흐름들이 아주 긍정적인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긍정적이지 않다. 뭐 그런 네. 정도로 제 생각을 정리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추가로 더 말씀드리자면은 하비에르 밀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그러니까 대선 전에는 2위였었어요. 네, 네, 그 예상치가 근데 그 반대쪽 집권당인 반대쪽 후보도 있었는데 음, 이 후보 또한 그 비트코인을 좀 친 쪽으로 많이 성향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는 네네, 양당의 대선 후보 모두 다 음, 비트코인을 좀 그 친암호화폐 성격의 그런 후보였다는 게 좀 인상 깊었는데요. 그럼 네네. 대략 내년에 미 대선이 진행될 때도 사실 새로운 화두가 암호화폐가 떠오르고 있죠. 지금 계속 지금도 많이. 중요한 이슈가 될 거로 네네. 보는데, 트럼프부터 시작을 해서, 네. 트럼프, 뭐, 케네디 준이었나요? 예, 그분도 그렇고요. 네. 과연 중요한 어떻게 이슈가 될 것 흘러갈까? 같아요. 네. 예, 아무래도 투자자인 그런 관점도 있으니까, 유권자인 그렇죠. 동시에. 어쨌든 정리를 하자면, 그래서 이 대선 후보가 당선됨으로 인해서 그 최대 그 비트코인 운용사죠.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음. 글로벌 비트코인 채택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뭐 그렇죠. 네. 주로 이제 남미 쪽에서 그리고 아마 화폐 이런 가치가 아르헨티 인플레이션이 극심하거나 화폐 그렇죠. 가치가 흔들리는 그런 쪽에서 다른 그 남미에 있는 다른 네. 나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걸로 보거든요. 지금 당장 첫 번째 대안은 솔직히 말해서 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달러라는 자산이 있으니까. 음, 하지만은 이게 그 차선책이나 아니면 이제 같이 연동해서 쓸 수 있는 어떤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런 걸로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오늘 뉴스에서 뭐 일단 바이낸스에 관련돼 있는 요소들 이게 이제 내년의 시장의 흐름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개연성이 있겠다라는 부분들 네. 그리고 뭐 크라켄 소송에서 증권형 코인에 관련돼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지속적으로 그 종목에 대해서는 좀 눈여겨 보긴 해야 돼요. 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눈여겨 그 보긴 해야 돼요. 이상님께서 계속 다뤄주시잖아요. 그런 뭐 이슈에 그런 대해서. 부분들 염두에 두고 네. 예, 뭐 오늘의 알트드 뭐 정무 체크는 하긴 합니다. 네. 뭐 그리고 뭐 이제 아르헨티나 같이 이제 비트코인을 채택할 개연성이 있는 나라들이 앞으로 또 여러 늘어날 개연성들이 좀 더 네. 높다고 봐야 이게 선거 되겠죠. 유세형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전에 비해서는 뭐 어쨌든 굉장히 긍정적인 관심도가 많이 올라갔다. 네네. 그리고 유세의 어,
전략으로 이렇게 쓰이고 있다는 점이 예, 굉장히 눈여겨볼 만합니다. 참 흥미로운 흐름입니다. 비트코인이라는 이 무시할 수가 없는 예, 네, 대세 같은 거죠. 코인과 여기서 진행됐던 철학적 가치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면 사실은 그 흐름들이 이런 정치 지도자들이 전개되면 안 되는 내용들이긴 한데 이게 예전에는 또 그랬죠. 현실에서는 네. 그렇지 않다는 측면은 굉장히 흥미로운 요소긴 합니다. 네. 자, 오늘 준비한 내용들 이슈 약간 예 경계로 넘나드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간 이슈도 준비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일단 준비는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슈면 빡빡 쪼글 테니까 예, 주간 이슈도 이번 주 주말에 있는 주간 이슈 영상도 꼭 재밌게 살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도 예, 신선하고 갓 올라온 듯한 네. 예, 하고 알겠습니다. 굉장히 쇼킹한 네. 예, 그런 이슈로 꼭 준비해 주십시오.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